이봐, 영감. 알아서 기어야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구겨진 돈은 마치 누군가의 자존심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경비실을 가득 채웠어요. 목에 새겨진 문신이 형광등 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주워서 술이나 사 먹어. 응? 그들의 웃음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경비복을 입은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들을 마주 볼 뿐이었어요. 그 순간 노인의 주먹이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건달들의 요구는 점점 더 터무니없어졌죠. 벤츠 차량이 긁혔다며 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시작된 모욕과 그 끝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한 경비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특수부대 시절 적진 한복판에서도 정확히 이 시간에 깨어났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노인의 건강체조 같았겠죠.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천천히 팔을 돌렸어요. 태극권의 기본 동작이었습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고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 숨겨진 힘. 이 동작 하나로 적의 목을 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침 운동일 뿐이었습니다. 30분간의 수련을 마치고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줄기가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몸. 7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도 탄탄한 근육이 남아 있었죠. 왼쪽 어깨의 총상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7년 평양에서 입은 상처였어요. 경비복을 입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의 아파트는 고요했죠. 발걸음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내게는 충분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일지를 꺼내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사진첩이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다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쓸어내렸죠. 첫 장을 넘겼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남자들이 웃고 있었어요. 707 특수임무대대 동료들이었습니다. 모두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들이었죠. 그중 절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겼어요. 얼굴이 검게 칠해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극비 임무 사진이었죠. 지금도 비밀로 분류된 작전들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차가운 북한 땅, 숨을 죽이며 잠복했던 열흘. 동료 하나가 발각되어 총에 맞았죠. 그를 두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마지막 눈빛이 잊히지 않았어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지금의 나는 그저 아파트 경비원 태섭일 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6시 30분. 곧 주민들이 출근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경비실을 나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나갔어요. 301호 박 과장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했죠. 그가 미소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내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의 차량 뒤를 따라가는 검은 세단.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죠. 며칠 전부터 계속 보였던 차였습니다.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 변화도 없었죠. 수십 년간 훈련받은 포커페이스였습니다. 오전 시간은 평화롭게 흘렀어요. 택배를 받아주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왔습니다. 502호 할머니가 무거운 재활용품을 들고 나왔죠. 재빨리 다가가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며 사탕을 건넸어요. 주머니에 넣으며 미소 지었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밥과 삶은 달걀. 매일 같은 메뉴였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며칠을 굶었던 것에 비하면 호화로운 식사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서준이를 데리고 온다는 내용이었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주 서준이를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렜어요. 7살 서준이는 내 삶의 빛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내가 지켜온 것들의 의미를 깨달았죠. 평화로운 대한민국. 서준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민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 앉았어요. 야간 근무의 시작이었죠. 모니터를 통해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곳곳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10시가 넘자 조용해졌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늘 외로움이 찾아왔죠.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내 영숙의 영정사진이었어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았죠. 늘 임무로 집을 비웠던 남편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영수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라면을 끓였습니다. 작은 가스버너 위에 냄비를 올렸어요.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고요한 아파트 단지가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봤던 검은 세단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30년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죠. 무언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이에요. 라면이 익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한 입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은퇴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한 번 특수요원은 영원한 특수요원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것이 나를 살렸고 동료들을 구했으며 국가를 지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를 확인했어요. 국정원 시절 상관이었던 최 국장의 번호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직도 지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했죠.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었으니까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찰을 나갈 시간이었죠. 손전등을 들고 경비실을 나섰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을 확인하며 걸었죠.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모든 것이 정상이었죠. 경비실로 돌아와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이상 없음. 단 3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새벽 2시. 교대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곧 올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 더 버티면 되었죠.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쉬려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죠. 그때 그 시절, 목숨을 걸고 싸웠던 날들이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원과의 격투, 총알이 귓가를 스치던 순간, 동료가 내 품에서 숨을 거두던 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었고, 내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 그것이 내 사명이었죠. 교대 경비원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친구였어요. 인사를 나누고 일지를 넘겼죠.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죠.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또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검은 세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내 직감이 맞다면 조만간 무언가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늙었지만 아직 싸울 수 있었죠.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전사가 될 수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었죠. 서준이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손주 얼굴을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경비원 김태섭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에 숨겨진 전사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죠. 화요일 오후 3시 평화로웠던 경비실의 거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죠. 앞장선 남자가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내 얼굴 앞에 흔들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지폐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목에는 문신이 보였습니다. 그가 비웃었어요. 주어서 술이나 사 먹으라는 표정이었죠. 뒤에 선 놈들도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이 순간 단 3초면 충분했습니다. 셋 모두 바닥에 눕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감정 조절법이었어요. 그들이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닥에 지폐를 주었어요. 구겨진 10,000원.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경비원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저녁 교대 시간에 기철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동료 경비원이었죠.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기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주민한테 욕을 먹었다는 표정이었죠. 매번 당하는 일이라며 체념한 듯 했습니다. 그의 처진 어깨를 봤어요.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버린 가장의 모습이었죠.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석을 만났습니다. 201호에 사는 주민이었죠. 50대 회사원으로 나와 가끔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진석이 담배를 건넸습니다. 나는 끊은 지 오래라며 거절했죠. 그가 말했어요. 요즘 경비원들 힘들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냥 참고 살라는 조언이었어요. 월급 받으면서 조용히 살면 된다고 했죠.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반발했어요. 정의.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였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유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트렁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째 열지 않은 상자였어요. 망설이다가 트렁크 앞에 앉았습니다. 자물쇠를 풀었어요. 먼지가 피어올랐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특수요원 신분증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내 사진이 박혀 있었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부. 그때의 나는 대한민국 최정예 요원이었습니다. 그 아래 훈장들이 보였어요. 보국 훈장, 충무무 공훈장, 화랑무 공훈장. 피와 땀으로 얻은 것들이었죠.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극비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펼쳤죠. 팔공작전 보고서였습니다. 1995년 8월 북한 특수부대 40명이 침투했던 사건이었어요.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죠. 우리 팀이 극비리에 처리했으니까요.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작전에 참여했던 6명의 대원들이었죠. 그중 2은 그 작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살아남은 넷도 이제는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나처럼 평범한 삶 속에 과거를 묻고 있을까요? 트렁크 깊숙한 곳에서 권총 손질 도구를 발견했어요. 물론 총은 반납했지만
도구는 남겨뒀었죠. 기름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비상 연락망이 적혀 있었죠. 대부분 연락이 끊긴 번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는 아직 유효할 거예요.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죠. 하지만 왜일까요? 오늘따라 과거가 현재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조직폭력배 검거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최근 활동이 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경비실에 왔던 놈들, 그냥 불량배가 아니었어요. 조직원들이었죠. 걸음걸이와 태도에서 느껴졌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들이 왜 우리 아파트에 왔을까요? 단순히 경비원을 괴롭히려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죠.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내 경험상 폭풍은 항상 고요한 때 시작됐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실에 매트를 깔았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근육이 당겼지만 멈추지 않았죠. 100개를 채웠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윗몸 일으키기로 넘어갔습니다. 복근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섀도우 복싱을 했어요. 허공에 주먹을 날렸죠. 왼쪽 잽, 오른쪽 스트레이트. 발놀림도 잊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1시간의 운동을 마치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죠. 하지만 정신은 맑았어요. 전투 준비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거실로 와서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죠. 건달들의 방문, 기철의 체념, 진석의 조언. 그리고 내 안의 변화였어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죠. 30년간 특수요원으로 살았던 직감이었어요. 곧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주소록을 열었죠. 옛 동료들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상철, 부산의 민호, 대전의 준영이었어요. 연락해볼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혼자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의 얼굴들이 떠올랐죠. 전사한 동료들, 구출한 인질들, 제거한 적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내 영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조심하라고 했겠죠. 하지만 동시에 내 선택을 지지했을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건달들이 다시 올까요? 아니면 평화로운 하루가 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늙은 호랑이도 여전히 호랑이니까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젊은 특수요원이 되었어요. 검은 전투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했죠. 그때의 나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어요. 온몸이 뻐근했지만 상쾌했죠. 오랜만에 푹 잔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4시, 경비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5명이었어요. 그저께 왔던 3명의 새로운 얼굴 둘이 더해졌죠.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벤츠 차량에 긁힌 자국이었죠.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이 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어요.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500만 원이었죠. 내가 가만히 있자 그가 한 발 더 다가왔어요. 담배 연기를 내 얼굴에 뿜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뭘 노리는지 파악해야 했어요. 건달 하나가 경비실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었어요. 다른 놈은 의자를 발로 찼죠.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봤죠. 80대 노부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건달 하나가 할아버지를 밀친 것 같았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을 나갔어요. 걸음이 빨라졌죠. 노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죠. 두 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바닥에 피가 났죠. 넘어지면서 긁힌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건달들을 바라봤죠. 그들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노인네 하나 밀친 게 뭐 대수냐는 표정이었어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사과하라고 말했어요. 단호한 어조였죠. 건달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감히 경비원이 명령하냐는 듯 했어요. 리더가 다가왔습니다. 주먹을 들어 올렸죠.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살기가 담긴 눈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누군가 걸어 나왔죠. 흰 머리의 노인이었습니다. 3층에 사는 주민이었어요.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죠. 그가 상황을 파악하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죠. 건달들 앞에 섰습니다. 나와 나란히 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순간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가 나를 흘깃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80. 단 두 글자였습니다. 심장이 멈출 듯 했어요. 80. 그 암호명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죠. 30년 전 극비작전에 참여했던 특수요원들 뿐이었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주름진 얼굴 너머로 젊은 시절의 흔적이 보였죠. 그래요. 정상훈이었습니다. 80작전의 부대장이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순간이었죠. 3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우리는 다시 그때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1995년 8월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대구 팔공산 자락. 북한 특수부대 40명이 침투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죠. 즉시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6명의 정예 요원이 선발되었어요. 상훈이 부대장이었고 나는 부소대장이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이동했습니다. 적외선 고글을 쓰고 있었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첫 교전은 새벽 3시에 시작됐습니다. 적의 선발대와 마주쳤죠. 총성이 산을 울렸어요. 화염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상훈이 수신호를 보냈어요. 좌측으로 우회하라는 명령이었죠. 나는 2명의 대원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적의 측면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어요. 길이 무자비했습니다. 수십 발의 총알이 나무를 갈기갈기 찢었죠. 옆에 있던 대원 하나가 쓰러졌어요.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를 끌고 엄폐물 뒤로 숨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눈빛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내 품에서 숨을 거뒀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돌격했죠. 적진으로 뛰어들었어요. 상훈도 반대편에서 공격했습니다. 십자포화 속에서 적들이 쓰러졌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작전이 끝났어요. 적 38명이 사살되었고 둘이 생포되었죠. 우리는 2명의 전우를 잃었습니다. 상훈과 나는 서로를 부축하며 산을 내려왔어요. 온몸이 피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죠.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각자 다른 임무에 투입되었고 결국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건달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두 노인이 맞서는 모습이 우스웠는지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상훈이 지팡이를 옆으로 치웠어요. 그리고 자세를 고쳐 잡았죠. 전투 자세였습니다. 나도 옆에 섰어요. 어깨를 나란히 했죠. 우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늙은 경비원과 주민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요원이었죠. 수십 년의 세월이 무색했습니다. 건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죠. 리더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른 놈들도 머뭇거렸어요. 상훈이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나도 왼발을 움직였어요. 완벽한 호흡이었죠. 마치 어제도 함께 훈련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긴장감이 극에 달했죠. 건달들은 우리가 뭔지 몰랐겠지만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야생동물의 본능처럼요. 손가락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근육이 긴장했어요.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상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간 리더가 뒤로 돌았어요. 도망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싸울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죠. 건달들이 황급히 흩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었죠. 30년 만에 재회치고는 극적이었습니다. 상훈이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했죠. 거친 손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단단한 손이었어요. 전사의 손이었죠.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경찰관 둘이 내렸어요. 상황을 물었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건달들이 와서 행패를 부렸다고요. 경찰이 떠난 후 상훈과 경비실에 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을 나눴죠.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가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죠. 할 이야기가 많다면서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상훈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등이 여전히 꼿꼿했죠. 나이는 들었지만 전사의 기계는 그대로였습니다. 혼자 남은 경비실에서 생각했어요. 운명이란 게 있다면 이런 걸까요? 30년 만에 전우를 만나고 함께 싸울 준비를 하게 되다니요. 건달들은 분명 다시 올 거예요. 이번엔 더 많은 수로 더 위험한 무기를 들고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상훈이 있었죠. 팔공작전의 전설, 그 전우가 옆에 있었습니다. 둘이면 충분했어요. 아니, 둘이면 무적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몸의 세포가 깨어 있었죠. 전투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훈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싸움을 하게 될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늙은 호랑이 둘이 다시 만났으니까요.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경비실 창문 너머로 검은 차량 여러 대가 보였습니다. 12명의 건달이 내렸어요. 이번엔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리더인 준혁이 앞장섰습니다. 상훈이 내 옆에 서 있었어요. 어제 약속대로 아침부터 함께였죠. 우리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이 경비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크게 흔들렸죠. 건달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경비실이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나는 라면을 한 입 더 먹었어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상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봤어요. 준혁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강목이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위협하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더 화가 난 듯했어요. 라면 그릇을 바닥에 쳐서 떨어뜨리려 했죠. 순간 내 손이 움직였습니다.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던졌습니다. 젓가락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어요. 준혁의 귀를 스치고 지나가 뒤쪽 벽에 깊이 박혔죠. 나무 젓가락이 콘크리트 벽에 박힌 거예요. 경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벽에 박힌 젓가락에 고정됐죠. 건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겠죠.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피가 한 방울 흘렀어요. 젓가락이 스치면서 살짝 베인 거였죠.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건달 하나가 칼을 뽑았어요. 30cm는 되어 보이는 흉기였죠. 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순간이었어요. 몸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칼이 허공을 갈랐죠.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가볍게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어서 그의 팔을 당겼습니다. 무게 중심이 무너졌죠. 어깨 너머로 던졌어요. 건달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건달 둘이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강목을 휘둘렀죠. 하지만 너무 느렸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왼손으로 첫 번째 강목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으로는 두 번째 놈의 목을 쳤어요. 둘 다 바닥에 쓰러졌죠.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훈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동작은 더욱 우아했죠. 태극권처럼 부드러웠지만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건달이 상훈에게 달려들었어요. 상훈이 살짝 몸을 비켰죠. 그리고 건달의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그 힘만으로 건달이 벽에 부딪혔어요. 또 다른 놈이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상훈은 뒤도 보지 않고 팔꿈치를 뒤로 쳤어요. 정확히 명치를 맞췄죠. 건달이 숨을 못 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둘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서로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았죠. 마치 안무를 짠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밖에서 구경하던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놀란 얼굴들이 보였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모든 게 끝났어요. 12명의 건달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혁만이 구석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가 뒷걸음질 쳤죠.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였어요. 아직 젊었죠. 하지만 눈빛은 이미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준혁의 다리가 풀렸어요. 벽을 타고 주저앉았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거친 건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눈물이었어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허세로 쌓아 올린 그의 세계였을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흐느끼기 시작했죠. 25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완전한 패배였을 겁니다. 그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의 그림자였죠. 제대로 된 어른을 만나지 못하고 삐뚤어진 청춘이었습니다. 상훈이 내 옆에 섰어요. 그도 준혁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우리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경찰 사이렌이 들렸어요. 주민 누군가가 신고한 모양이었죠. 곧 경찰이 도착할 거였습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어요. 폭력과 허세가 아닌 한 인간의 진짜 감정이었죠.
부끄러움과 후회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쓰러진 건달들이 하나둘 정신을 차리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싸울 의지가 완전히 꺾인 거예요. 창밖에 주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환호성도 들렸죠. 휴대폰을 든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영상에 담기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창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어요.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영웅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노부부도 있었어요. 며칠 전 건달에게 밀쳤던 그분들이었죠.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바닥에 널브러진 건달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이 건달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웠어요.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죠. 준혁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나를 향해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존경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경찰차에 타기 전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중한 인사였죠. 그리고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다른 건달들도 순순히 따랐어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주민들도 하나둘 흩어졌죠.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이었어요. 경비원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죠. 무시와 멸시가 아닌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훈과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바닥에 떨어진 라면 그릇을 주었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소문은 빠르게 퍼질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도전이 올지도 모르죠. 상훈이 새 컵라면을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우리는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낀 게요. 심장이 뛰고 피가 돌았죠.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오늘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죠. 더 큰 적들이 올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도 우리 편이었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밤이 왔습니다. 상훈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죠. 나는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어요. 준혁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죠. 그 아이도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진짜 어른을 만났으니 변할 수 있을까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젊은 사람은 더욱 그렇죠. 오늘의 패배가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월요일 아침 6시 경비실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자세히 보니 준혁이었죠.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중한 인사였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편지가 들어있었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을 봤어요. 이틀 전에 거친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죠. 대신 결의에 찬 맑은 눈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내 손을 잡았죠. 따뜻하게 악수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군대 동기가 운영하는 공장 사장님 연락처였어요. 준혁에게 건넸죠. 성실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참고 있었죠.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달라졌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상훈이 찾아왔어요. 표정이 밝았죠.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우리의 영상이 떠 있었어요. 토요일 사건이 담긴 영상이었죠.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였어요. 대부분 응원과 감탄의 글이었죠. 청담동 영웅 할아버지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전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민들이 경비실로 찾아왔죠. 도시락과 음료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온 거였어요. 502호 할머니가 김밥을 건넸습니다. 직접 만드셨다고 했어요. 301호 박 과장은 커피를 놓고 갔죠.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이들도 왔어요. 쭈뼛쭈뼛하며 다가왔죠. 한 아이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건달들을 물리치는 장면이었어요. 영웅처럼 그려져 있었죠. 오후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경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기철의 어깨가 펴져 있었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주민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비원들에게 인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아파트 노인정에 갔어요. 상훈과 함께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인들이 우리를 환영했어요.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활기가 넘쳤어요. 노인들의 눈빛이 살아있었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자신도 6.25 참전 용사라고 했죠. 오랜만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정 한쪽에 운동기구가 새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기증한 거였어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였죠. 모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훈이 운동 시범을 보였어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죠. 노인들이 따라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즐거워 보였어요. 나도 합류했습니다. 태극권 동작을 천천히 보여줬어요. 노인들이 집중해서 따라했죠. 땀이 나기 시작했지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둘러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각자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할머니는 간호사였다고 했어요. 6.25 때 야전병원에서 일했다고 했죠. 또 다른 할아버지는 기술자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부심이었죠. 우리 세대가 이룬 것들이었어요. 그때 노인정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퇴근하고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그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과일과 떡이 들어 있었죠. 노인들께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였어요. 준혁이 노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정중하고 공손했어요. 과일을 깎아드리고 차를 따랐죠. 손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착한 청년이라고 했죠. 준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시간이 흘러 9시가 되었습니다. 노인정을 나서려는데 모두가 일어섰어요. 박수를 치며 우리를 배웅했죠.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맑은 하늘이었죠. 상훈과 나란히 걸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한 일이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을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놓고 간 것 같았죠.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영웅 할아버지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 주민 일동이라는 서명이 있었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무시당하는 늙은 경비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것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노인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방송국이었죠.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잠시 고민했지만 수락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바랐어요. 특히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단순히 우리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정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어요. 상훈과 내가 강사로 초대되었죠. 건강체조와 호신술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이 일찍부터 모여 있었어요. 운동복을 입고 있었죠. 눈빛이 반짝반짝했습니다. 배우려는 의욕이 넘쳤어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가르쳤어요. 노인들이 열심히 따라했죠. 실수해도 웃으며 다시 도전했습니다. 1시간의 수업이 끝났어요. 모두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표정은 밝았죠. 살아있음을 느끼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하려는데 노인들이 요청했어요. 한마디 해달라고 했죠.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들이지만 눈은 젊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가치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노인정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창문 너머로 노인들이 보였죠. 서로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만든 변화였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죠. 희망의 씨앗을 뿌린 거였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봤죠.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나 잘하고 있지?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죠. 그녀도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걸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였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